물 치료의 핵심이다. 갈증을 몰라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벤맨 갤리지 박사의 2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을 계속 같이 읽어봅니다. 자가면역 질환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퇴행 증상들에 대해서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병명이 붙는다. 문자 그대로 그럴듯한 원인도 없이 몸이 스스로 공격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몸담고 있는 사람들만은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의사들은 탈수로 인해 인체 생리학적으로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또한 그 때문에 이 범주에 속하는 증상에 대해 한 번도 단순하고 자연적인 해결책을 떠올려 본 적도 없는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나는 이들 질환 가운데 루푸스라는 병명이 붙은 증상을 연구했다. 그리고 내가 알아낸 사실들을 천식과 알레르기 루푸스에 관한 기초 지식이라는 책을 통해 발표했다. 나는 그 책을 통해서 왜 자가 면역 질환들을 지속적인 비자의적 탈수와 대사합병증에 의해 생기는 증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다. 탈수 상태에서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 일부 핵심 요소들의 체내 보유량이 희박해지게 된다. 소변량의 부족으로 인해 배출되지 않는 독성 폐기물을 중화시키기 위해 항산화제인 몇몇 필수 요소들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부 신체 조직들은 이들 필수 요소들을 자신의 조직 내에 동화된 형태로 가지고 있다. 이들 조직은 몸의 다른 부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소중한 일부 요소들을 포기해야만 한다. 전반적인 공정은 우선순위의 부족한 요소의 중요도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그리고 이러한 조건 범주 내에서 몸은 서로 잡아먹는 식인적인 생리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바로 이러한 식인성으로 인해서 루푸스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들이 야기되는 것이다. 체내의 화학적 조절 물질들은 몸에, 특히 뇌에 필요한 부족 요소들을 보상하기 위해 일부 특정 조직들을 분해하기 시작한다. 몸은 언제나 뇌를 가장 우선시한다. 예컨대 췌장 내의 인슐린 생산 세포가 분해되어 망가지게 되면 그에 따르는 당뇨병이 뇌순환에서 사용할 당치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또한 그 공정을 통해 몸의 다른 조직을 탈수시켜 그 수분 함량을 뇌신경계의 필요에 쓰도록 한다. 그와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신경학상의 증상들로서 다발경화증, 알츠하이머병, 근육영양실조, 파킨슨병, 루게릭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등이 있다. 이러한 증상들에 대해서는 제10장의 뇌에 관한 부분에서 설명할 것이다. 나는 또한 에이즈 역시 생리학의 분야인 뇌에서 바이러스성 질병보다는 면역 질환으로서 더욱 타당한 논리를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증상이라고 확신한다. 에이즈도 바이러스라기보다는 면역학적으로 이런 물의 부족으로 올 수 있는 소지를 이야기하네요. 탈수는 통증과 질병, 괴사, 조기 사망의 원인이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계속되는 바소프레신은 코티손 부신피질 호르몬의 일종 강력한 방출인자이다. 그리고 코티손이라는 이런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바소프레신과 인터루킨1에 의해 시작되는 그러한 공정은 몸이 탈수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은 끝없이 계속된다. 이런 작용들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가면역과 진행이 더딘 바이러스 질환들, DNA, RNA 분열, 조기 보수,
각기 다른 프로테아제들, 단백질 분해 요소, 정령 괴사 인자, 인터루킨 6와 정령 괴사 인자는 일부 세포 내에 상이한 프로테아제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들의 DNA 분열시키기 시작하여 몸 자체의 조직들끼리 서로 잡아먹게 만들며, 또한 바이러스라는 DNA, RNA의 생체 활성 분열을 유발한다. 이러한 공정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들이 생기게 된다. 여기는 당뇨, 루푸스, 다발경화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과 같은 일부 신경장애 및 심지어 에이즈까지도 포함된다. 에이즈의 경우 탈수로 인해 면역체계가 억압되면서 그 초기 공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극심한 탈수의 경우에 신체의 수분 조절에서 일어나는 연쇄 과정에 대한 도식적인 프리젠테이션, 이런 걸 보니까 이 심각한 것이 결국은 물 부족이 이렇게도 모든 이 자가면역 신진대사의 부작용을 통해서 온갖 나타나는 질병인데, 이런 것을 약으로만 치료하려 하니 이게 참 어떻게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다는 거죠. 8번째, 크게 물을 원하는 신체의 위기 신호는 국구적인 탈수를 말해주는 세 번째 부류의 증세는 두드러지는 신체의 통증이다. 싱싱한 핵자두 같던 세포가 말린 자두처럼 변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미 탈수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 그러기에 앞서 신체는 다양한 유형의 통증을 통해 물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증들은 탈수를 나타내는 격렬한 방법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많은 임상 연구와 과학적인 연구 끝에 내가 깨달은 것은 세포 내부의 산화와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유전적인 손상의 초기 징후는 형태와 강도가 각기 다른 다양한 통증이라는 사실이다. 세포 내부에 물의 흐름이 부족하여 그 부위의 산을 씻어 없애지 못했을 때 형성된 산의 크기와 위치 및 탈수의 정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통증들이 유발된다. 그러니까 이게 통증들이 유발될 때에는 벌써 그 물의 부족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요. 물 한 잔 마시고 자, 흉통, 소화불량 통증, 협심증통, 요통, 강직성 척추염을 포함한 류마티스 관절염, 편두통, 대장염 통증, 섬유근통, 대식증, 임신 중의 아침 입덧, 대식증 모든 것이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나온다. 물 부족이다. 오늘날 삶을 견디기 위해서 때때로 통증 치료제를 필요로 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1억 1천만 명에 달하고 있다. 부상이나 감염이 아니라 어떻게 탈수로 인한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인류가 인체의 몇몇 파괴적인 통증을 다룰 방법을 찾아온 지금까지 우리 의료인들은 통증 유발에 대한 이토록 간단한 메커니즘이 있음을 몰랐던 것이다. 제약업계는 진통제를 연구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소비했으며 또한 고유 개별 진통제를 광고하는 데에 더더욱 많은 돈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나는 통증에 대한 해답이 이들 약에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탈수는 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돈도 들지 않는다. 통증, 신체의 통증 유발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작용 가운데 산, 알칼리 균형을 먼저 깨달아야만 한다. 산성적인 환경은 신체의 일부 신경 종말을 자극하게 된다. 이러한 자극이 발생하면 뇌는 화학적인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러한 변화는 우리의 의식의 통증으로 옮겨져 나타난다. 다시 말해 인체의 내부의 산으로 인해 통증이 야기되는 것이다.
산으로 통증이 야기된다.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물을 함유하고 있는 혈액이 몸의 세포 주변을 순환할 때 물의 일부는 세포 속으로 침투하여 수소 분자를 배출한다. 물은 산을 세포 밖으로 씻어내고 세포 내부를 알칼리 상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든다. 최적의 건강을 위해서 몸은 알칼리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바람직한 농도는 pH 7.4이다. 왜 7.4이며 pH, pH,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기호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산성 체질이다 하는데 산성 체질이라는 것은 이 물을 잘 먹지 않아서 온갖 음식을 통해서 체질이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 책을 통해서 보여지는데요. 왜 7.4냐? 산성과 알칼리 사이의 상태는 과학적으로 1부터 14까지의 개수로 측정된다. 이 개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pH이다. 이 개수의 1부터 7까지의 범위는 산성이며 수치가 적을수록 더 강한 산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개수 7부터 14까지의 범위는 알칼리성이다. 수치가 커질수록 더 강한 알칼리도를 나타내게 된다. 알칼리와 산성과 이렇게 표시가 심해지고 이렇게 신경 종말은 뇌와 더불어 화학적인 환경 변화를 기록한다. 뇌는 우리의 의식의 통증이라는 형태로 그 정보를 옮긴다. 통증, 물 부족이다. pH 개수상의 7은 중성으로 최적의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세포 내부의 pH 7.4란 그 본래의 약알칼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건강이 촉진되는 이유는 그것이 세포 내부에서 기능하는 효소에게 가장 적합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pH 7.4의 상태에서 효소들은 최적의 능률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듯이 세포 내부를 건강한 알칼리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팎에 적절한 물의 흐름이 있어야 한다. 예술상이나 돌 조각상에 있는 역사적인 기념비나 건물들이 그 위에 앉은 비둘기들의 분비물로 인해 손상된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새의 배설물은 산도가 높아 돌을 부식시키게 된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작품들은 원래의 모습과 선명도를 잃게 된다. 세포 핵 속의 DNA는 이들 석조 건물과 마찬가지로 알칼리성이며 산성의 부식 효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리 몸속의 신장은 산성을 야기하는 과다한 수소 이온을 혈액으로부터 걸러내어 소변을 통해 배출시킨다. 소변이 많이 배출될수록 몸은 그 내부를 보다 쉽게 알칼리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소변이 맑으면 산이 효과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징후로 짙은 노란색이나 오렌지색일 경우는 체내의 산화가 박도했음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로 여기는 것이다. 하루에 2번 내지 3번 이상 소변을 봐야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물을 마시지 않아 소변을 적게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자신의 몸이 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뇌에 필요한 물은 가장 우선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뇌는 산의 축적으로부터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다. 그 외에 신체의 다른 부분들은 체내에 탈수가 일어나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기저기 자리 잡게 될 경우에 뇌와는 달리 특혜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탈수 현상이 지속되면서 뇌 역시 세포 내의 산으로 인해 손상을 입게 되며 따라서 알츠하이머, 다발경화증, 파킨슨 병과 같은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 탈수로 인한 몇몇 특정한 통증은 탈수로 인한 몇몇 통증 앞에서 설명한 바 있듯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탈수가 진행된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건강 문제들이 야기된다. 몸의 수분 부족 징후는 명백한 방식이 아닌 몇몇 특이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탈수에 의해 파생되는 인체의 온갖 편치 않은 상태들을 한 권의 책으로 모두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보다 잘 알려져 있는 몇몇 증세에 대한 위장 통증의 시작으로 매우 상세한 설명을 통해 그러한 통증이 탈수로 인한 것이라는 데는 일말의 의구심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흉통 또는 소화불량 통증. 흉통이나 소화불량은 인체의 갈증으로 인한 가장 중요한 통증 가운데 속한다. 흉통은 초기 단계의 소화불량에 의한 것으로 서서히 통증이 격렬해지다가 결국에는 소화성 궤양으로 발전하기에 이른다. 흉통이 느껴지는 부위는 바로 가슴 바로 밑의 상복부이다. 심할 경우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이며 수술을 요하는 급성의 위독 상태로 보이기도 한다. 소화불량은 위염, 십이지장염, 식도염, 흉통, 식후 소화불량으로 나뉘며 이러한 통증들은 오로지 수분 섭취를 늘림으로써 치료해야 한다. 조직 손상이나 궤양이 있을 경우에는 궤양 부위의 치유 속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평소의 식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위와 같은 국부 손상들이 진전된 단계에서도 소화불량으로 인한 통증은 여전히 탈수의 직접 신호이다. 궤양은 예의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인 오랜 탈수에서 비롯된 단백질 대사 장애의 산물이다. 공복으로 인한 통증을 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체에는 갈증으로 인한 통증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갈증으로 인한 통증을 음식 부족의 신호로 혼동하고 그로 인해 과식을 하게 된다. 식사에 뒤이어 이와 같은 신호가 나타나게 되면은 의사나 대중 매체들은 소화불량 또는 흉통이라는 이름 하에 통증 완화를 위해서 몇몇 형태의 약물 복용을 종용하기 일쑤이다. 이러한 상복부 통증이 시작된 뒤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밖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궤양이 생겨나게 될 수도 있다. 통증이 궤양으로 발전하는 동안에는 위염이나 십이지장염 등의 상태를 거치게 된다. 최근 몇 년간 궤양 부위에서 헬리코박터라는 세균이 때때로 발견됨에 따라 감염에 의한 궤양으로 추측하여 항생제 치료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헬리코박터는 건강 박테리아인 자연 세균총 플로라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거의 모든 동물의 장내에 살고 있다. 따라서 숙주 동물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소화성 궤양 질환을 감염 증세로 분류하는 것은 의학계 내의 상업주의를 번성시키기 위한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헬리코박터 그가 하나의 감염이라기보다는 좋은 하나의 세균총에 속한다. 그러면 관점이 아예 달라지는 거죠. 궤양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흉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 우선 흉통을 몸의 갈증 신호로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만성 탈수의 결과가 위나 장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관련된 많은 건강 문제들이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흉통은 우리 몸의 갈증으로 인한 주요 통증이며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 같이 경계해야 한다.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갈증 감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통증은 상복부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시작된다. 또한 통증이 너무 심한 나머지 경험 없는 임상의가 외과적인 상황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의사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수술을 시행하겠지만 어떠한 신체적인 질병의 징후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때로는 중수돌기 부위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마치 중수염과 같은 증세로 나타나기도 한다. 내과 의사가 하복부 통증과 관련하여 진단을 내릴 경우에는 이러한 유형의 갈증 통증 또한 참작해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대장 왼쪽 부분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 종종 대장염 통증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이 역시 처음에는 갈증 신호로 간주하는 것이 좋다. 우선 한두 잔의 물을 마신 후에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며칠 동안 수분 섭취를 늘린 뒤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뒤에 국부적인 병인을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기억해야 할 것은 며칠에 걸쳐 수분 섭취를 늘리고 난 뒤에야
만성적인 세포 탈수가 부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몸이 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인식하는 데 있어 우리의 의식에는 한계가 있다. 몸이 충분히 그리고 적당히 소화되기 위해서는 예리한 갈증 인식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불행히도 몸은 노화와 더불어 서서히 탈수를 인식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노령기에는 가능한 한 많은 물을 마신다 해도 만성 탈수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 자신의 극심한 갈증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몸의 탈수 상태가 점점 심해질수록 뇌의 물 조절 관리자들, 히스타민과 구역별 보조 관리들은 물을 대피시키고 배급하는 임무에 종사하게 된다. 전형적인 병력. 어느 회사의 행정비서인 JB는 32살의 소화성 궤양을 앓게 되었다. 일반적인 약, 위속의 사안을 정화시키는 제산제로는 증상이 완화되지 않았다. 보다 강력한 처방약, 실제로는 아주 강력한 히스타민 차단제로서 일시적으로 위산의 생성을 멈추게 하는 것을 복용해야만 그녀의 극심한 소화불량의 통증은 기껏 부분적으로 경감되곤 했다. 병은 여러 해에 걸쳐서 1년에 수차례씩 불규칙적으로 재발했다. 수도 없이 병이 재발할 때마다 그녀는 스트레스와 궤양 통증으로 인해 매주 병원을 찾아야만 했다. 몇 년 전 여느 때처럼 그녀의 오랜 위통이 아주 강력한 약에만 겨우 차도를 보이곤 하던 어느 날이었다. 의사는 그녀에게 심한 궤양 통증이 일반 수돗물만으로 만족스럽게 경감될 수 있는 것 같다고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다. 더불어 위통이 일어날 때마다 수분 섭취를 늘리고 그 방법이 효과적인지를 알아보라고 그녀에게 권장했다. 그 치료법은 효과가 있었다. 그 뒤로 JB는 몇 년 동안 이 충고에 따랐다. 조금이라도 통증의 징후가 다시 보일 때면 그녀는 일일 수분 섭취량을 늘렸고 매번 통증은 사라졌다. 하루 8잔의 물을 계속 마신 결과 JB는 더 이상 궤양통으로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물 이외의 다른 약은 필요하지 않으며 통증 재발을 막기 위해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있다. 수분 결핍 신호로서의 흉통 발생에 대한 설명은 매우 쉽다. 물은 마시는 즉시 장내를 지나며 그 속에 흡수된다. 30분이 채 지나기 전에 물은 점막의 움푹한 바닥에서 나와 다시 위속으로 분비되는 듯이 보인다. 이때 일어나는 가장 주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점액층의 역류이다. 점액층의 역류는 자연적으로 분비된 중탄산염을 널리 퍼뜨려 저장하게 되는데 이 중탄산염을 인해 점막 표면의 산성이 중화된다. 위 내벽의 점액층은 점액층 밑의 세포를 보호하는 단열재라고 할 수 있다. 소화 공정을 위해서 음식물 위로 쏟아지는 산이 세포에 닿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점액의 역류는 물을 마심으로써 일어나게 되며 이는 위벽 보호 체계를 유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점액층을 통과해 물이 흐르게 되면서 위의 이러한 보호층이 확대되고 두꺼워지게 된다. 점액의 98%는 물이고 2%는 물을 받쳐주는 발판이다. 점액층의 물은 점액을 통과하려 하는 사안에 대해 완충제 역할을 하는 중탄산염을 용해야 한다. 이 활동은 끊임없이 진행된다. 탈수는 이러한 점액벽의 농도를 변화시켜 위산에 대한 점액벽의 완충제 역할을 무력하게 만든다. 그 결과 산이 점액벽을 통과하여 그 밑의 세포에 닿게 되면서 흉통이 야기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12지장 위 산에 대한 방어가 가장 필요한 것은 이렇게 산과 음식물이 정상적인 보호층이 있고 이렇게 부딪힐 때 점액과 중탄산염이 물에 젖어 있는 상태는 이렇게 되어지고 분비세포, 근육세포가 되고 외벽의 외피세포에 이렇게 되는데 방어가 가장 필요한 것이 12장 이 부분이다라는 거죠. 탈수 현상이 나타나 세척이 안 된 섬유 모양의 점액은 하부층에 산성이 닿게 된다.
하부층의 산성이 닿게 된다. 위와 위의 점액층 모형도 수하 점액벽은 농도가 일정하고 산성 침투를 방어한다. 하지만 탈수가 진행된 점액은 실처럼 늘어나게 되어 산성이 침투하게 된다. 그래서 흉통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참. 식도 열공 탈장과 흉통이라. 복부와 흉곽을 분리하는 횡격막은 둥근 지붕 모양의 근육질로 되어 있다. 횡격막은 흉곽과 척추의 일부 요추에 접혀 있다. 척추에 붙어있는 횡격막의 후면에는 식도와 주요실관으로 통하는 구멍이 있다. 이 구멍의 이름은 열공으로서 복주머니의 끈처럼 움직이며 문 역할을 한다. 문이 닫혀 있을 때는 근육이 둘로 겹치며 띠를 이루게 된다. 이 띠는 오직 음식물이 흉곽의 식도를 통과하여 위로 들어갈 때만 늦춰지는데 보통은 복부의 횡격막 아래에 위치해 있다. 문은 식도를 통과하는 음식물의 흐름과 함께 동시에 자동으로 열리고 닫힌다. 음식물이 통과하지 않는 동안에는 문이 닫혀 있으며 흉곽은 복부와 그 내용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 문이 헐거워져서 구멍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의 상부가 돌출되거나 열공을 통해서 탈장된 위가 흉곽으로 옮겨져 식도 열공 탈장이 되기도 한다. 이 열공의 문이 느슨해지는 이유는 만성 탈수 때문이다. 입안으로 구강으로부터 직장의 구멍에 이르기까지 장은 하나의 긴 튜브로 되어 있으며 그 길이를 따라서 각각의 구역이 독특한 특징을 이루며 발달되어 있다. 장의 관은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작용을 하면서 그 내용물을 아래쪽으로 밀어내게 된다. 또한 장관은 그 파동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물을 위쪽으로 밀어 올릴 수도 있다. 이러한 공정은 위 속의 내용물을 아래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몸 밖으로 밀어내야 할 경우에도 포함된다. 그 작용에 의해 메스꺼움을 느끼게 되고 뒤이어 구토를 하게 되는 것이다. 식도는 음식물과 수분을 위로 운반해주는 길다란 튜브로서 복부에 위치해 있다. 위는 산과 더불어 섭취된 고체의 음식물을 액화시키는 단백질 분해의 효소를 생산해내는 주머니이다. 12지장은 위와 연결되는 소장 구역으로서 유문판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문에 의해 위와 분리되어 있다. 12지장에서는 위에서 액화된 음식물을 한층 더 소화시키고 장내로 들어온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묽은 중탄산염 용제와 더불어 췌장 효소가 분비된다. 위의 점막에는 보호 점액이 코팅되어 있어 산으로 인한 손상을 막아주지만 그와는 달리 12지장에는 위산을 막아줄 보호 점액이 코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12지장은 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췌장의 묽은 중탄산염 분비에 의존한다. 그러나 탈수 상태에서는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묽은 중탄산염 용제의 양이 12지장에 이르게 될 모든 산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위 속의 전체 내용물이 산성화된 제12지장으로 들어갈 경우에 12지장의 점막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유문판 안쪽에는 감지기가 있다. 마차 바퀴 모양으로 생긴 이 감지기는 12지장을 지나는 위의 내용물을 두드려보고 그 농도와 산도를 측정한다. 이 내용물의 산도가 췌장의 알칼리성 분비물의 양으로 완전히 중화될 수 있는 경우에만 유문판을 열고 위 속의 내용물이 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다. 즉 중화시킬 수 있는 만큼의 내용물만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탈수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상태에서 흉통이나 소화불량까지 유발될 경우 위 속의 산도 높은 내용물은 장 속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이는 또한 위 속에서도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누워있게 되면 위 속의 산성 내용물이
위쪽으로 거품을 일게 할 수 있다. 바로 이때 흉통으로 있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위의 상부가 열공 밸브를 통해 흉곽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결국 위의 내용물을 제거하기 위해 구토를 해야 하거나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 충분한 재선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도 식도 열공탈장이라는 진단은 계속 붙어 다닐 것이다. 하지만 매일 충분한 물을 섭취한다면 상황이 바뀌어 통증과 탈장이 사라질 수 있다. 쓸개즙과 췌장관의 이음부, 부췌장관, 췌장 몸통, 췌장 꼬리, 주췌장관, 췌장의 머리, 12지장이 딱 이렇게 붙어서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물을 안 마셔서, 내가 어릴 때 그렇게 물을 안 마셔서 12지장 궤양으로 생고생을 하고, 아유 그때 병원에 가면은 그냥 약만 처방하고 제산제만 처방하고, 아유 오랫동안 그렇게 약을 먹은 거 생각하니까 정말 이 의사나 병원에 대해서 무지한 그 의사들 때문에 그냥 20년 30년의 생고생을 한 거 생각하니까 참 진머리가 날 정도로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답이 다 있는 것을 왜 의사들이 몰랐을까요? 참 그렇군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